순누특강 문학 갈래복합 1강입니다. 봅시다. 가 신원조의 벌의 줄 잡은 갓을 그렇습니다. 벌의 줄 잡은 갓을 쓰고 헌옷 입은 저 백성이 그 무슨 정원으로 두 손에 소지 쥐고 공사문 들이달아 앉는구나. 동원들의 쥐 같은 형방놈과 범 같은 나졸들이 아뢰어라. 한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하올 말 다 못하니 오른송리 굽어지네. 아마도 평이 근민하여야 도달민정하리라. 나입니다. 나의 김창협의 착빙행 섣달의 한강이 처음 꽁꽁 얼어붙자 천사람 만사람 이 강 위로 나와서는 쩡쩡 도끼 휘두르며 얼음을 깎아내니 은은한 그 소리가 용궁까지 울리누나. 깎아낸 층층 얼음 흡사 설상과도 같아 쌓인 음기 싸늘이 이 뼛속까지 스며드네. 아침마다 등에 지고 빙고에 저장하고 밤마다 망치끌을 들고 강에 모이누나. 낮은 짧고 밤은 길어 밤에도 쉬지 않고 강 위에서 노동요를 서로 주고받네. 정강이 가린 짧은 옷에 집신도 없어 채찬 강바람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듯하네. 6월이라 푹푹 찌는 여름 고당 위에서는 미인이 고운 손으로 맑은 얼음을 전해주니 칼로 내리쳐서 좌중에 고루 나눠주면 햇살 쨍쨍한 공중으로 하얀 눈발 흩날리네. 온 당 안이 더운 줄 모르고 즐거워하지만 얼음 깨는 수고로움을 그 누가 말해주랴. 그대는 못 보았나. 더위 먹고 길에서 죽어가는 백성들. 그들은 대부분 강에서 얼음 캐던 사람들이라네. 다의 유광억전 이옥의 유광억전 봅시다. 천하가 버글거리며 온통 이 끝을 위하여 오고 이 끝을 위하여 간다. 세상이 이 일을 숭상함이 오래되었다. 그러나 이 끝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 끝 때문에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이를 말하지 아니하고 소인은 이 끝을 위하여 죽기까지 한다. 서울은 장인바치와 장사치들이 모이는 곳이다. 묻 거래할 수 있는 물품은 그 가게들이 별처럼 벌려 있고 바둑판처럼 펼쳐 있다. 남에게 손과 손가락을 파는 사람이었고 어깨와 등을 파는 사람도 있고 뒷간치는 사람도 있고 칼을 갈아서 소 잡는 사람도 있고 얼굴을 꾸며 몸을 파는 사람도 있으니 세상에서 사고 파는 것이 이처럼 극도에 달하고 있다. 유광옥은 영남 합천군 사람이다. 시를 대강 할 줄 알았으며 과체를 잘한다고 남쪽 지방에서 소문이 났으나 그의 집안이 가난하고 지체 또한 미천하였다. 먼 시골 풍속에 과거 글을 팔아 생계를 삼는 자가 많았는데 광억 또한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였다. 일찍이 영남 향시에 합격하여 장차 서울로 과거 보러 가는데 부인들이 타는 수레로 길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다. 당도해 보니 붉은 문이 여러 겹이고 화려한 집이 수십 채인데
얼굴이 희고 수염이 성긴 사람이 바야흐로 종이를 펼쳐놓고 팔힘을 뽐내며 글을 써보여 그 진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집 안채에 광역의 숙소를 정해두고 매일 5번의 진수성찬을 마치고 주인이 서너 번씩 뵈러 와서 공경히 대하는 것이 마치 아들이 부모를 잘 복양하듯이 하였다. 이윽고 과거를 치렀는데 주인이 아들이 과연 광역의 글로 진사에 올랐다. 이에 짐을 꾸려 보냈는데 말한필과 종한 사람으로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 2만 전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고 그가 빌렸던 고울의 환자는 이미 감사가 갚은 터였다. 광역의 문사는 격이 별로 높은 것도 아니고 다만 가볍게 잔재주를 부리는 것이 장기인데 이로써 또한 과거 글에 득의하였던 것이다. 광역은 이미 늙었는데도 더욱 나라에 소문이 났다. 경시관이 감사를 만난 자리에서 물었다. 영나무 인재 가운데 누가 제일입니까? 감사가 답하였다. 유광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반드시 장원으로 뽑겠소. 당신이 그렇게 골라낼 수 있을까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서로 논란하다가 광역의 글을 알아냈느냐 못하느냐로 내기를 하게 되었다. 경시관이 이윽고 과장에 올라 시제를 내는데 영남 10월에 중구회를 여니 남쪽과 북쪽의 기후가 같지 않음을 단식한다라는 것이었다. 조금 있다가 시권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글에 중량절 놀이가 또한 중음달에 펼치니 북쪽에서 오신 손 남쪽 데운 술을 억지로 먹고 취하였네. 라고 하였다. 시관이 그것을 읽고 말하였다. 이것은 광역의 솜씨가 틀림없다. 주묵으로 비점을 마구 쳐서 이하의 등급을 매겨 장원으로 뽑았다. 또 어떤 시권이 있어 작법에 합치되므로 2등으로 하였고 또한 시권을 얻어 3등으로 삼았는데 미봉을 떼어보니 광역의 이름은 없었다. 몰래 조사해보니 모두 광역이 남에게 돈을 받고 돈의 많고 적음으로써 선후를 차등있게 한 것이었다. 시관은 비록 그러한 사실을 알았지만 감사가 자신의 글을 보는 안목을 믿지 않을 것으로 염려하여 광역의 공초를 얻어 증거로 삼기 위해 합천군에 이관하여 광역을 잡아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상 옥사를 일으킬 뜻은 아니었던 것이다. 일으킬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광역이 군수에게 잡혀 장차 압송되기 직전에 스스로 두려워하면서 나는 과적이라 가더라도 역시 죽을 것이니 가지 않는 것만 갖지 못하다라고 여겨 밤에 친척들과 더불어 마음껏 술을 마시고 이내 몰래 강에 투신하여 죽었다. 시관은 듣고 예석해야 하였다. 사람들은 그 재능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지만 군자는 광역이 죽어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였다. 매화외사는 말한다. 세상에 팔 수 없는 것이 없다. 몸을 팔아 남의 종이 되는 자도 있고 미세한 터럭과 형체 없는 꿈까지도 모두 사고 팔 수 있으나 아직 그 마음을 파는 자는 있지 않았다. 아마도 모든 사물을 다 팔 수 있지만 마음을 팔 수가 없어서인가. 유광옥과 같은 자는 또한 그 마음까지도 팔아버린 자인가. 누가 알았으랴. 천하에 파는 것 중에서 지극히 천한 매매를 글 읽는 자가 하였다는 사실을 법전에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죄가 같다 라고 하였다. 이옥의 유광옥전. 수능특강 문학 갈래복합 2강입니다. 이공사 늙은 소의 탄식.
진창에 빠지고 흙덩이에 넘어져 다만 큰 소리로 울고 오르막이든 평지든 무거운 짐 끌 가망은 전혀 없네. 아침엔 푸른 언덕에 누워 해그림자에 의지하고 밤엔 배 골무며 쓸쓸한 외양간에서 날 밝기만 기다린다. 갈까마귀조차 등을 쪼다가 수척한 것을 슬퍼하고 망가진 쟁기 허리에 걸치고 밭 갈던 옛일을 떠올리네. 쓸모 다해 버려진 짐은 예부터 그러하니 다만 실속도 없이 명성만 남음이 불상쿠나. 늙은 소의 탄식. 나 봅시다. 나 유몽인의 노비 반석평이란 자는 재상의 노비였다. 그가 어렸을 적에 재상이 그의 순수하고 명민함을 아껴 시설을 가르쳤는데 여러 아들 조카들과 더불어 같은 자리에 앉혔다. 반석평이 조금 성장하자 먼 시골의 아들 없는 사람에게 주어 종족을 감추고 배움에 힘쓰며 주인집과는 통하지 못하게 했다. 반석평은 장성하여 국법을 어기고 과거에 응시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드디어 과거에 급제해 재상의 반열에 올랐는데 겸손하고 공경하며 청렴 근실하여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되었다. 팔도의 관찰사를 역임하고 지위가 이품에 이르렀다. 주인집은 재상이 이미 죽고 그의 아들과 조카들은 모두 곤궁하고 천하게 되어 외출할 때에는 나귀도 없이 걸어 다녔다. 반석평은 길거리에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매양 가마에서 내려 달려가 진흙탕 길에서 절을 하니 곁에서 지켜본 사람 대부분이 괴이하게 여겼다. 반석평은 이에 글을 올려 사실을 실토하고 자신의 관작을 삭탈하고 주인집의 아들과 조카들에게 관직을 줄 것을 청하였다. 조정에서는 이를 의롭게 여기고 후하게 장려하여 국법을 파기하고 본래의 직책에 나아가기를 예전처럼 하게 하였다. 또한 그 집주인 아들에게도 관직을 주었다. 봅시다. 다에 이게 김용준의 개. 정소남이란 사람이 난초를 그리는데 반드시 그 뿌리를 흙에 묻지 아니하니 이민족에게 짓밟힌 땅에 개결한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 함이란다. 붓에 먹을 찍어 종이에다 환을 친다는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한 노릇이리오마는 사물의 형용을 방불케 하는 것만으로 장기로 치는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빌려 작가의 청고한 심경을 호소하는 한 방편으로 삼는다는 데서 비로소 환이 예술로 등장할 수 있고 예술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란 사람이 일생의 거의 3분의 2나 살아온 처지에 아직까지 나 자신 환쟁인지 예술가인지 까지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딱하고도 슬픈 내 개인 사정이거니와 되든 안 되든 그래도 예술가답게나 살아보다가 죽자고 내 딴엔 굳은 결심을 한 지도 이미 오래다. 되도록 물욕과 영달에서 떠나자. 한몫으로 유일한 벗을 삼아 일생을 단박하게 살다 가자는 것이 내 소원이라면 소원이랄까. 이 오죽자는 나에게도 아는 친구 모르는 친구한테로부터 혹시 이 오죽자는 나한테도 아는 친구 모르는 친구한테도 한테로부터 혹시 그림장이나
그래 달라는 부질없는 청을 받을 때가 많다. 내 변변치 못함을 모르는 내가 아닌지라 대개는 거절하고 마는 것이나,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없이 청에 응하는 수도 있고, 또 가다가는 자진해서 도말을 해 보내는 수도 없지 아니하니, 이러한 경우에 택하는 화제란 대개가 두어 마리의 개를 그리는 것이다. 개란 놈은 첫째 그리기가 수월하다. 긴 양호에 수목을 듬뿍 묻히고 붓 끝에 초목을 약한 찍어 두어 붓 좌우로 휘두르면 앙 버티고 엎드린 꼴에 8개의 긴 발과 앙증스런 2개의 집게발이 직각의 하얀 화면에 나타난다. 내가 그려놓고 보아도 붓장난이란 묘미가 있는 것이로구나 하고 스스로 기뻐할 때가 많다. 그러고는 화제를 쓴다. 뜰에 가득 차가운 비 내려 물가에 온통 가을인데 제 땅 얻어 종횡으로 마음껏 다니누나. 창자 없는 개가 참으로 부럽도다. 한평생 창자 끊는 시름을 모른다네. 역대로 개를 두고 지은 시가 이뿐이랴만 내가 쓰는 화제는 10충8구 윤우당의 자기라는 이 식구를 인용하는 것이 항례다. 왕세정의 횡행능기하 종당타인구 마음껏 횡행하기를 얼마나 하겠는가. 결국에는 사람 입에 떨어질 신세인 것을 하는 대문도 묘하기는 하나, 무장공자로서 단장의 비애를 모른다는 대문이 더 내심금을 울리기 때문이다. 이 비애의 주인공은 실로 나 자신이 아닌가. 단장의 비애를 모르는 놈, 약하고 영리하게 처세를 할 줄 모르는 눈치 없는 미물, 아니면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중에는 이러한 인사가 너무나 많지 않은가. 맑은 동해의 변 바위 틈에서 미끼를 실에 메어 달고 이 해공을 낚아본 사람은 대개 짐작하리라. 처음에는 제법 영리한 듯한 놈도 내다 본 채 않다가 콩알 만큼씩 한 새끼 놈들이 먼저 덤비고 그 곁두리를 보아 가면서 차츰차츰 큰 놈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미끼를 뺏느라고 수십 마리가 한 덩이가 되어 동족 상쟁을 하는 바람에, 그때 실을 번쩍 찍혀 올리면 모조리 잡혀서 어부의 이가 되게 하고 마는 것이다. 어리석고 눈치 없고 꼴에 서로 싸우기 잘하는 놈, 귀엽게 보면 재미나고 어리석게 보면 무척 동정이 가고 밉살스레 보면 가증하기 짝이 없는 놈, 걔는 확실히 좋은 화제다. 내가 즐겨 보내고 싶은 친구에게도 좋은 화제가 되거니와, 또 뻔뻔스럽고 염치 없는 친구에게도 그려 보낼 수 있는 확실히 좋은 화제다. 김영준의 개. 선욱특강 문학의 갈래복학 3강입니다. 갈래복학 3강. 요거 이제 김상용의 훈계자손가 였습니다. 이봐 아이들아, 내 말 들어 배워 쓰라. 어버이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여 일생의 효제를 닦아 어진 이름 얻어라. 남의 말을 하지 말고 내 몸을 살펴보아 허물을 고치고 어진 데 나아가라. 내 몸에 온갖 흉이 있으면 남의 말을 하리오. 사람이 되어서 착한 길로 다녔으라. 원충신 행독경을 마음속에 잊지 마라. 내 몸이 착하지 않으면 마을 안인들 다르랴. 남과 싸우지 마라. 싸움이 해가 많으니라. 크면 관가 소송이요, 적으면 수치스러운 욕이니라. 무슨 일로 내 몸을 그릇 다녀 부모 욕을 먹이리. 그런 일 몰라 하되 뉘우치면 다시 하지 마라. 다시 마라. 알고도 또 하면 끝끝내 그르리라.
진실로 허물을 고치면 어진 사람 되리라. 욕심이 난다고 몹쓸 일을 하지 마라. 나는 잊어도 남이 내 모습을 보느라 한 번 악명을 얻으면 어느 물로 씻으리.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부모님께 문안하고 좌우에 모여 있어 공경하여 섬기되 여가에 글을 배워 읽어 못 미칠 듯 하여라. 갈래복학 상강입니다. 상강의 나 봅시다. 여기 이제 이정작의 이제 옥림몽 앞부분 줄거리. 송나라 때 예부상서 유담은 딸 헤란을 친구 범질의 아들 경문과 정혼시킨다. 그러던 어느 날 범질이 죽고 유담도 죽게 되는데 혼약을 지키라는 당부의 말을 남긴다. 그런데 부마 여시가 황제에게까지 청원하여 자기 딸 교란을 경문과 혼인시키려 한다. 부마가 공자의 금옥과 같이 빼어난 문장과 용모를 듣고 매파를 보내어 구원하다가 물리침을 당하고 또 소저가 처음 범생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매우 흠모하더니 매파가 돌아와 범가의 소식을 듣고 낱낱이 전하니 마음속의 번뇌함을 마지 아니하더라. 공주가 딸의 그러한 거동을 보시고 마음속으로 딱하고 안타깝게 여겨 예의에서 그 많은 것을 어기고 황제께 조회할 때 정사가 한가한 틈을 타 말씀드리기를 신이 아들이 없고 다만 늦게야 천한 딸아이 하나 두었는데 그 아이의 나이가 바야흐로 비녀를 꽂아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노국공 범질에게 아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구원하였더니 저쪽에서 말하기를 범질이 생시에 정혼한 곳이 있다고 하며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황상께서 권고하지 않으시면 일이 진실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이 뜻을 살피셔서 소녀로 하여금 태평성대에 원한을 품은 여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면 신의 모녀는 하늘 같은 폐하의 성덕을 뼈에 새겨 저승에 가더라도 그 은혜를 가히 잊지 못하겠습니다. 황제가 말없이 한참 동안 생각이 잠겼다가 말씀하시되 임금과 부모는 한 가지다. 범질이 생시에 정하였을 것 같으면 어찌 임금의 명령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어그러지게 할 수 있겠는가. 공주가 거듭 빌기를 간절하게 하니 황제가 어쩔 수 없어 허락하시더라. 공주가 매우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 이 말을 이르니 소저가 입으로 말하지는 아니하나 깊은 빛이 얼굴에 가득하더라. 황제가 다음 조회를 받으실 때 모든 신하들이 예를 갖추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씀하시기를 지금 부마 도위 여방이 하나의 딸을 두었는데 금지옥엽이요 덕과 재주를 겸하였다. 젊은 남자를 얻어 그 짝을 이루고자 한다. 승상과 간의 대부는 각각 한 명의 남자아이를 들은 대로 아뢰어라. 짐이 마땅히 친히 중매가 되리라. 이날 조정의 대신들이 비록 자식을 둔 자가 있었으나 어찌 감히 임금의 뜻을 감당하겠는가. 조정의 모든 관리들이 함께 말씀드리기를 비록 천한 자식을 둔 사람이 있으나 재주와 용모가 충분하다고 일컬을 사람이 없고 이제 간의 대부 범경환에 한 아우가 있으니 아름답고 잘생긴 외모와 소년의 문장이 당대의 제일인가 합니다. 폐하께서 부마의 집을 위하여 사위를 구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거의 폐하의 찾음에 합당할까 합니다. 황제가 매우 깊어서 말씀하시기를 부마는 짐이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제 딸을 위하여 사위를 선택하매 그 아들 범생이 또 이렇게 뛰어나다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사천감으로 하여금 빨리
이 날짜를 가려서 혼인을 이루게 하라. 경환이 머리를 조아리며 빌어서 말하기를 신의 아우는 재질이 용렬하고 학문이 부족하니 이미 폐하가 구하시는 것에 미치지 못하고 또 신의 아비가 생시에 고승랑 유담으로 더불어 정혼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폐하의 명령이 비록 엄하시나 이제 돌아가신 부친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인간의 자식으로는 차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이 감히 폐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오니 어진 군자를 다시 찾아보시고 신의 아우를 물리쳐 사사로운 정을 펴게 하소서. 황제가 말씀하시되 경의 말과 같다면 먼저 여씨를 아내로 맞고 과거에 급제한 후에 다시 유씨를 맞는 것이 마땅하다. 경환이 다시 아뢰되 신의 아우는 재주와 학문이 얕고 짧아서 만일 등용문에 오르지 못할 것 같으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말씀을 헛되게 할 것입니다. 어찌 한평생의 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황제가 말씀하시되 경의 아우는 뛰어난 재주가 있는데 어찌 과거에 급제하지 못할까 근심하겠는가. 짐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다시 물리쳐서 내치지 말라. 경환이 능히 마지 못하여 황제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지부에 돌아와 태부인께 말씀드리니 부인과 공자가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여 서로 돌아보며 말이 없고 이 소식을 모두 유가에 알리니 유가의 정부인이 쓸쓸하게 얼굴빛을 바꾸고 눈썹을 찡그리며 소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저가 이미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여씨를 취하여야 되는데 여씨가 만일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이 인자하다면 너의 화목하고 숙성되며 너그럽고 어진 마음씨로 자매의 정을 맺어 함께 군자를 받드는 것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마는 다만 여씨가 황실의 친척으로서 황상이 중매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여겨 의기양양한 가운데 한 현명한 사람을 시기하여 상대방을 재해에 빠지게 한다면 어찌 너의 일생이 가련할 뿐이겠는가. 반드시 범생의 총명을 가리고 황제의 은혜로운 조치를 욕되게 할 것이다. 걱정이 이런 것에 미치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소저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직하게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모두 팔자에 있는 앞날의 운수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신은 금지옥엽으로 좋은 가문에서 성장하였으니 봄과진과 어른 섬기는 법도가 반드시 저보다 뛰어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어찌 저의 마음속을 먼저 알아서 지나치게 허물을 말씀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쓸데없는 걱정으로 귀하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소서 하더라. 범씨 집안에서 홀레일이 다다름에 여씨를 맞을 때 빛난 위의와 풍성한 추종들이 희별이 이어졌으니 보는 자가 공경하며 부러워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더라. 다만 태부인이 홀로 기쁜 마음이 사라져 삭막하고 비록 밖으로 손님들의 축하를 받으나 얼굴에는 근심을 띠시니 어찌 황제의 은혜가 도리어 좋은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정작 옥림몽. 순우특강 관례복합 4강입니다. 4강 가해 백광훈의 관서별곡 보겠습니다. 관서별곡 이거가 봅시다. 관서 명승지에 왕명으로 보내심에 행장을 꾸리니 칼 하나뿐이로다. 연조문 내달아 모화 고개 넘어드니 임지로 가고픈 마음에 고향을 생각하랴. 벽제 말가라 임진에 배 건너
천수원 돌아드니 개성은 만국이라 마눌 때도 보기 싫다. 황주는 전쟁터라 가시덤불을 우거졌도다. 석양이 직원을 채찍으로 재촉해 구현원 넘어드니 생양관 기슭에 버들까지 푸르다. 재송정 돌아들어 대동강 바라보니 심리의 물빛과 안개 속 버들까지는 위아래 엉기었다. 춘풍이 야단스러워 화선을 비껴보니 녹이 홍상 비껴 앉아 가냘픈 손으로 검은고 짚으며 붉은 입술과 흰 이로 채련곡을 부르니 신선이 연잎배 타고 옥빛 강으로 내려오는 듯. 슬프다. 나랏일 신경 쓰이지만 풍경에 어찌하리. 연광정 돌아들어 부병루에 올라가니 능라도 꽃다운 풀과 금수산 안개 속 꽃은 봄빛을 자랑한다. 천년 평양의 태평 문물은 어제인 듯 하다마는 풍월루에 꿈깨어 칠성문 돌아드니 단출한 무관 차림의 객수는 어떠하냐. 누대도 많고 강과 산도 많건만은 백상루에 올라 앉아 천강 바라보니 세 갈래 물줄기는 장하기도 끝이 없다. 하물며 결승정 내려와 철옹성 돌아드니 구름에 닿은 성곽은 백리에 버려 있고 여러 겹 산등성이는 사면에 뻗어 있네. 사방의 군자 진영과 웅장한 경관이 팔도에 으뜸이로다. 동산에 배꽃 피고 진달래꽃 못 따진 때 진영에 일이 없어 산수를 보려고 약산동대에 술을 싣고 올라가니 눈 아래 구름 낀 하늘이 끝이 없구나. 백두산 내린 물이 향로봉 감돌아 천리에 비껴 흘러 대 앞으로 지나가니 굽이굽이 늙은 용이 꼬리치며 바다로 흐르는 듯 형승이 끝도 없다. 풍경인들 아니 보랴. 관서별곡. 나의 정비석의 산정무한 자꾸 깊은 산속으로만 들어가기에 어느 세월에 이 골로 다시 헤어나 볼까 두렵다. 이대로 친지와 처자를 버리고 중이 되는 수밖에 없나 보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돌이키니 몸은 어느새 구름을 타고 두리둥실 솟았는지 군소봉이 발밑에 절하여 아래는 비로봉 중허리에 나는 서 있었다. 여기서부터 날씨는 급격히 변화되어 이 골짝 저 골짝에 안개가 자욱하고 음산한 구름장이 되어 구름장이 산허리에 감기더니 은제 금제에 다다랐을 때 기어코 비가 내렸다. 젖빛 같은 연무가 짙어져 지척을 분별할 수 없다. 우장 없이 떠난 몸이기에 그냥 비를 맞으며 올라가노라니까 돌연 일진 광풍이 어디서 불어왔는가 휙 소리를 내며 운물을 몰아가자 은하수같이 정다운 은재와 주홍주단 폭같이 늘어놓은 붉은 진달래 단풍이 몰려가는 연무 사이로 나타나 보인다. 은재와 단풍은 마치 이랑이랑으로 옷 바꾸어 가며 짜놓은 비단결같이 봉에서 골짜기로 퍼덕이며 흘러내리는 듯하다. 진달래는 꽃보다 단풍이 배승함을 이제야 깨달았다. 오를수록 우세는 맹렬했으나 광풍이 안개를 헤칠 때마다 농무 속에서 홀몰 하는 영봉을 영송하는 것도 가히 장관이었다.
산모로가 가까울수록 비는 폭주로 내리붙는다. 1만 2천 봉을 단박에 창해로 변해버리는 것일까? 우리는 갈 데 없이 이 물에 빠진 쥐 모양을 해가지고 비로봉 절정에 있는 찻집으로 찾아드니 유리창 너머로 내다보고 있던 동자가 문을 열어 우리를 영접하였고, 벌겋게 타오른 장독 같은 난로를 에워싸고 둘러 앉았던 선착객들이 우리를 사양해준다. 인정이 다사롭기 온실 같은데 밖에서는 몰아치는 빗발이 어느덧 우박으로 변해서 창을 때리고 문을 뒤흔들고 금시로 천지가 뒤집히는 듯하다. 용호가 싸우는 것일까? 산신령이 대로하신 것일까? 경천동지는 또 유망부동이지. 이렇게 만상을 뒤집을 법이 어디 있으랴고. 간장을 죄는 몇 분이 지나자 날씨는 삽시간에 잠든 양같이 온순해진다. 변환도 이만하면 극치에 달한 듯 싶다. 비로봉 최고점이라는 암상에 올라 사방을 조망했으나 보이는 것은 그저 뭉개에 있는 운해뿐. 운해는 태평양보다도 깊으리라 싶다. 내외해 삼금강을 일망지하에 굽어 살필 수 있다는 1점에서 허무한 운해밖에 볼 수 없는 것이 가석하나, 돌이켜 생각건대 해발 6천척에 다시 신장 5척을 가하고 오연히 저립해서 만학천봉을 발밑에 꿇어 엎드리게 하였으면 그만이지 더 바랄 것이 무엇이랴. 마음은 천군만마에 군림하는 쾌승장군보다 또 교만해진다. 비로봉 동쪽은 안악내의 살결보다도 흰 자작나무의 수위였다. 설자리를 삼가 구중심처가 아니면 살지 않는 자작나무는 무슨 수중 공주이던가. 길이 저물어 지친 다리를 끌며 찾아든 곳이 예화 맺혀 있는 용마석, 마이태자의 무덤이 황혼에 고독했다. 능이라기에는 너무 초라한 무덤, 철책도 상석도 없고 풍림에 시달려 비문조차 읽을 수 없는 화강한 비석이 오히려 처량하다. 무덤가 비에 젖은 두어 평 잔디밭 테두리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창명이 저무는 선역 하늘에 화석화된 태자의 애기 용마의 고영이 슬프다. 무심히 떠도는 구름도 여기서는 잠시 머무는 듯 소복한 백화는 한결같이 슬프게 서 있고, 눈물 머금은 초저녁 달이 중천에 서럽다. 정비석의 산정무한. 손수강 문학 갈래복합 5강입니다. 정몽주의 홍무정사년, 일본에서 사신으로 가서 지음. 봅시다. 섬나라의 봄빛이 움직이지만 하늘가의 길소는 못 돌아가네. 푸른 천리 잇따라 푸르러 있고 달은 타양 고향에 함께 밝구나. 유세의 황금 죄다 써 없어지고 고향이 그리워 흰머리 나네. 사나이가 사방에 뜻 두는 것은 공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네. 평생 동안 남과 북에 분주했지만 마음 먹은 일은 자꾸 빗나가도다. 고국은 바다 서편 언덕에 있고 외로운 배는 하늘 이쪽에 있네. 매화핀 창가에는 봄빛 이르고 판잣집엔 빗소리 크게 나누나. 홀로 앉아 긴 해를 보내거니와 집 생각에 괴로움 어찌 견디랴. 나옵니다. 넘어가서 나와봅시다.
나아가 이제 이수복의 봄비. 입이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불빛이 짙어 오겄다.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종달새만 무어라고 짓거리겄다. 입이 그치면 시세워 벙그러질 고운 꽃밥 속 처녀애들 짝하여 새로이 서고 임 앞에 타오르는 향연과 같이 땅에선 또 아지랑이 타오르겄다. 나왔어. 이거 뭡니까? 이거 수필입니까 이거? 수필이네. 봅시다. 강흥교의 다락 있습니다. 예전엔 집집마다 다락들이 있었다. 하긴 지금도 한옥이라든가 하는 집들엔 다락이 있겠지만 양옥 혹은 아파트가 주거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도시가 점점 위로 솟아만 가는 동안 옆으로 푸근하게 펼쳐 앉았던 한옥들은 어느새 사라졌고 그 속 가장 깊은 곳에 있던 다락들도 사라져갔다. 그때 다락 속의 어둠에선 향내가 났었다. 그것은 무수한 것들 품던 공간의 향내이기도 했다. 그건 좀 해지고 허접스러운 그러나 가장 우리의 삶에 가까운 것들에게서 풍기는 향내, 다락에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집의 비밀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기도 했다. 품는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집의 출발점이다. 거기서부터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느 곳에선가 보호받고 있음을 느낀다. 그 보호소에서 어둡고 천장이 낮은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잡았던 다락, 그 안온함은 마치 생명이 품어지는 자궁과도 같다고나 하는지.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겐 혹 간혹 자기의 삶을 숨기고 홀로 충만한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 구석이라는 공간이 필요한 법인데 다락은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하긴 다락의 내음을 향기라고 표현하는 것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거기선 오랫동안 방치된 어둠 속으로부터 혹은 낡고 곰팡이 낀 것들로부터 풍기는 음습한 습기 같은 것이 다락에 들어가야 하는 이의 살을 건드리려 움츠리게 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다락의 그 음습함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거기엔 곰삭은 것들에게서만 풍기는 향내, 어떤 이에게는 악취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들, 어떤 이들은 기가 막힌 아무 데서도 맡을 수 없는 향내로 인식하는 어떤 젓갈의 냄새와도 같은 향기를 풍긴다. 어린 시절엔 우리 집엔 다락이 안방에 붙어 있었다. 사다리처럼 높은 곳에 달린 문을 열고 기어 올라가야 하는 다락. 나는 거기서 많은 것들을 찾아내곤 하였다. 온갖 귀한 것들이 거기에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엔 다락을 정리하던 끝에 아버지의 새 모자가 거기에서 나오기도 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처음 보는 중절모였다. 아까워서 한 번도 쓰시지 않으셨던 것이다.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어머니는 살그머니 눈물을 훔치셨다. 우리들이 함부로 못 꺼내게 감추어 놓은 수밀도 캔도 있었다. 하긴 복숭아 깡통이라고 해야 그 시절의 기분이 난다. 그때 복숭아 깡통이 준 거부의 경험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내 돈으로 맨 처음 실컷 사먹은 것이 그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낡은 사진첩도 있었다. 어느 날 다락 속으로 올라가 잔뜩 몸을 웅크리고 그 사진첩을 넘기니 어머니와 아버지의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다. 두 분이 어떤 바위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으셨나
내심 어둠에 뒤통수라도 한 대 맞은 듯 놀라면서 사진첩을 넘겼던 기억이 난다. 또 이런 일도 생각난다. 어느 날 나는 가족들로부터 깊은 소외감을 느끼고 다락에 숨었다. 다락의 어느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나를 찾아 집의 구석 이곳저곳을 살피는 식구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드디어 어머니에게 들켜 화가 나신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다락으로 끌어내려질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힘을 경험했다. 그것이야말로 다정함이다. 버려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나의 숨에서는 그대로 흘러나왔다. 그의 집, 그 집에 가장 깊은 곳에 있으며 그 집에 많은 비밀을 품고 있기 마련인 다락은 집의 혼이다. 집의 구석에 달린 심장이다. 그것이 두근거릴 때 그 집이 살고 있는 이들은 모두 가슴이 두근거린다. 요즘 아파트들은 그 깊은 자궁, 다락을 잃어버린 셈이다. 아파트의 집들을 방문하면 실은 우리는 그 집의 나신과 만난다. 없어진 문패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그 집 사람들이 사는 벌거벗은 공간과 한치의 가림도 없이 맞닥뜨리는 것이다. 옛날 마당을 지나 대도를 밟고 올라서야 했던 그런 휴지기가 없이 곧바로 그 집의 내부와 부딪히는 것이다. 하긴 아파트에서도 다락과 같은 역할을 일정 부분 한다고 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 있긴 하지만 구석이라는 것이 없이 온몸을 일시에 노출하기 마련인 아파트의 다용도실과 다락을 어떻게 비견하랴. 이제 한 해도 저물어 간다. 우리의 이 생명이라는 다락 앞에서 생명의 자궁인 다락 앞에서 잠시 합장하고 뒤를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다. 강은교의 다락. 특강 문학 갈래복합 6강입니다. 6강 가의 이의 낙지가 여파의 정을 품고 그 근본을 생각해보니 연못의 잔물결이 맑고 깨끗이 흘러가고 오래된 우물에 그친 물은 다면이 고여있다. 짧은 담에 의지하여 고해를 바라보니 욕심의 거센 물결이 하늘에 차서 넘치고 탐욕의 샘물이 세차게 일어난다. 흐르는 모양이 막힘이 없고 기운차니 나를 알 리 누구인가. 평생을 다 살아도 100년이 못 되는데 공명이 무엇이라고 일생에 골몰할까. 낮은 벼슬을 두루 거치고 부귀에 늙어서도 남가의 한 꿈이라 황량이 덜 익었네. 나는 내 뜻대로 평생을 다 즐겨서 천지에 넉넉하게 논일고 강산에 누우니 사시에 내 즐김이 어느 때 없을런가. 누왕에 안거하여 단표의 실어먹고 세상 길에 발을 끊어 명성이 감추어져 은거행에 자어하고 요순지도 즐기니 내 몸은 속인이나 내 마음 신선이요. 내 몸은 속인이나 내 마음 신선이요. 진계가 지척이 천리로다. 제 뜻을 높이려니 제 몸이 자중하고 일체의 다툼이 없으니 시기할 리 누구인가. 뜬구름이 십이 없고 날아다니는 새가 한가하다. 남은 생이 얼마런고 이 안이 즐거운가. 이에 낙지가 보이죠? 나의 이기철의 청산행 봅시다. 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이 없다. 며칠째 청산에 와 발을 푸니 흐리던 산 길이 잘 보인다.
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인가를 내려다보고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산아래까지는 떼까치들이 몰려와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30번 다져두고 30번 포기했던 관습들, 서쪽 마을을 바라보면 나무들의 잔물결처럼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르고 생목 울타리엔 들거미줄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 실로 이 세상을 닮아 보지 않는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이기철의 청산행. 다의 여기 최일남의 서울 사람들 봅시다. 판이 어느 정도 식어간다 싶을 무렵인데 TV 상회를 하는 최진철이 불쑥 밑도 끝도 없이 한마디 했다. 언제 나를 잡아 우리끼리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오면 어떨까? 마침 화제가 시들해서 별다른 의도도 없이 한 말인 것 같았는데 의외로 윤경수와 김성달이도 금방 동의를 하고 나섰다. 그거 좋지. 그거 좋지. 맨날 서울 바닥에서 비비적거리고 살다 보니까 고단해 죽겠어.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야. 사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만나면서도 한 번도 여행을 해본 적이 없군 그래. 지금쯤 시골은 좋을 거야. 추수도 끝났겠다. 뜨뜻한 아랫목을 지지고 앉아서 동동주라도 한 잔 마시면 그 기분 서울 사람들은 모를걸. 얘기의 방향이 좀 엉뚱하다 싶었지만 나 자신도 그것이 굳이 싫은 것은 아니었고 가능하다면 언젠가 그런 기회를 다시 만들어 보고자 말했다. 그랬는데 최진철이는 이런 일은 기왕 얘기가 나왔을 때 아주 결정을 보고 말아야지 차일피일하다가는 흐지부지되고 마는 법이라고 우습게 다그치는 바람에 오늘의 모임까지 발전하고 만 것이다. 그날 밤 내친 걸음에 날짜까지 정해놓고 나머지 몇 가지 원칙까지 세웠다. 우선 목적지를 미리 정하지 말고 어느 날 어느 시 버스 터미널에 모여 가장 멀리 가는 버스를 집어타고 갈 것, 짐은 일체 갖지 말고 되도록 빈몸으로 갈 것 등이었는데 그것은 이번 우리의 여행이 도시의 문명이나 잡담 등을 피해서 다만 며칠이라도 깊숙이 자연의 품에 안기러 가는 것이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던 잡동사니들을 잡동사니들을 끌고 가지 말자는 의도에서였다. 누군가가 그러나 최소한도 치약, 칫솔 따위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자 제안자 최진철이 시골에 가면 왜 돌소금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걸로 닦아야 그런 곳에 간 기분이 나는 법이라고 우겼다. 그래 좋았어. 비록 우리들의 고향은 아니라도 좋아. 고향과 비슷한 데로 가서 우리를 키워준 고향 같은 무드 속에 며칠 묻었다 오는 거야. 알고 보면 우리들 넷이 모두 시골 산골 촌놈들이 아니니 먹고 사느라고 너무 오래 그런 정경과 등을 지고 살아왔고 비서실장으로 있는 김성달이 마침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넷이 이구동성으로 그러자 하고 손뼉을 치고 말았다. 충약. 서울로 오는 버스 속에서 우리는 너무 말이 없었다. 그까짓
3박 4일을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고 하루를 앞당겨 온다든가 하는 것보다도 달라진 환경 속에 다만 며칠을 내지 못하고 도망하듯 그 마을을 떠나온 데서 대한 부끄러움 같은 것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무교동이나 종로 바닥에서 맥주를 마시며 산촌의 정경을 얘기하던 자신들이 얼마나 얄팍하고 배부른 여담이었던가를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한편으로 숨이 칵칵 막히는 지점에서 쉽게 빠져나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안도감을 느끼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있었다. 우리는 밤늦게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그 길로 다방에 들러서 커피를 마시고 다시 무교동으로 나가 500cc짜리 생맥주를 단 한 번에 꺾어 단숨에 들이켰다. 인제 살 것 같군. 우리는 동시에 이런 말을 뇌까리고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웃고 떠들고 웃곤 하였다. 최일남, 서울 사람들. 순수특강 문학 갈래복합 7강입니다. 7강 문정희의 찔레 봅시다.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한 그루 찔레로 서 있고 싶다. 사랑하던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오늘은 송송이 한 찔레 꽃으로 피워놓고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듯 추억을 털며 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겐 우는 날이 많았었다. 아픔이 출렁거려 늘 말을 잃어갔다. 오늘은 그 아픔조차 예쁘고 뾰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슬퍼하지 말고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무상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문정희의 찔레. 나와봅시다. 나는 김선우의 낙화 첫사랑. 그대가 아찔한 절벽 끝에서 바람의 얼굴로 서성인다면 그대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옷깃 부둥키며 수선스럽지 않겠습니다. 그대에게 무슨 연유가 있겠거니 내 사랑의 몫으로 그대의 뒷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손 내밀지 않고 그대를 다 가지겠습니다. 아주 조금만 먼저 바닥에 닿겠습니다. 가장 낮게 엎드린 처마를 끌고 추락하는 그대의 속도를 앞지르겠습니다. 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음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대보다 먼저 바닥에 닿아 강보에 아기를 받듯 온몸으로 나를 받겠습니다. 김선우의 낙화 첫사랑. 다음입니다. 다의 심노승의 아내의 무덤에 나무를 심으며 나의 남원 서울 남산 아래의 필동. 집은 옛날부터 꽃나무가 많았는데 날이 갈수록 황폐해졌다. 내가 주변이 없고 게을러서 가꾸지 않은 탓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 집이 낡아서 집안에 꽃나무까지 가꾸기가 싫어서 그렇기도 하다. 아내가 언젠가 내게 말했다. 다른 집 남자들을 보면 꽃나무를 좋아하는 자가 많아 방에 들어가 비녀와 팔찌를 뒤져 사들이기까지 한다는데 당신은 어째서 그와 반대로 집이 낡았다고 꽃나무까지 팽개쳐 두나요? 집이 비록 낡았지만 꽃나무를 잘 가꾸면 우리 집에 좋은 구경거리가 될 거예요. 난 이렇게 대꾸했다. 꽃나무를 가꾸려 한다면 집도 손을 봐야
할 게고 나는 이 집에서 오래 살 마음이 없으니 남들 구경거리를 만들어 주자고 신경 쓸 필요가 굳이 있겠소. 늙기 전에 당신과 고향에 돌아가 집을 짓고 꽃나무를 심어 열매는 따서 제사상에 올리고 부모님이 드시도록 하며 꽃을 구경하며 머리가 새도록 함께 즐길 생각이오. 내 계획은 이런 것이오. 내 말에 아내는 웃으며 즐거워하였다. 지난해 파주에 작은 새집을 짓기 시작하자 아내는 기뻐하며 이제야 당신 뜻을 이루겠어요. 라고 말했다. 뜰과 담장을 배열하고 창문과 방의 위치를 잡는 일을 아내와 상의하여 하였다.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그만 아내가 병들고 말았다. 나는 아내의 병을 간호하다 차도가 있으면 파주로 가서 공사를 감독하였다. 공사가 다 거의 끝날 무렵 아내가 위독해졌다. 임종을 앞에 두고 내게 파주 집은요 집 옆에 묻어줄 거죠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온 집안이 파주로 이사 오던 날 아내는 관에 실려서 왔다. 집에서 백보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장지를 정하니 기거하고 밥을 먹을 때 아내가 오가는 듯 했다. 우리 산에서는 아름드리 나무가 많아 울창하기 때문에 서도의 많은 산들 가운데 으뜸이다. 선조고 무덤 아래에 아내의 무덤을 썼기 때문에 굳이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나서 무덤 가까운 곳에 나무를 베어 칡넝쿨과 나무 뿌리가 뻗어 그늘이 들이우는 것을 막았다. 또 좋지 못한 나무들을 베어내고 소나무와 삼나무 따위만을 남겨두자 나무들이 듬성듬성 서있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나무를 심기로 하여 이듬해 한식날 삼나무 치목 30그루를 심었다. 지금부터 내가 죽기 전까지 봄, 가을에 나무 심는 일을 관례로 할 것이다. 오호라. 오라 이것은 참으로 오래 묵은 계획이다 이었다. 남원을 떠나 파주로 옮기겠다고 떠벌려왔던 지난날의 내 계획은 아내와 하루도 함께 하지 못하고 뒤에 남은 자에게 슬픔만을 더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고 보면 인간이 구구하게 살기를 도모하여 장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미혹이 아닌가. 돌아보면 나는 심기가 허약해져 스스로 어떻게 될지 자신이 없다. 여생이라야 수삼십년을 넘지 않을 것이고 한번 죽고 나면 그 뒤로는 천년 끝이 없는 세월이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알겠으니 남은 집에서 파주 집으로 옮겨 산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살아서는 파주의 집에서 살지 못했지만 죽어서는 영원히 파주의 산에서 서로 살 수 있기에 그 즐거움이 그지없다. 이것이 내가 무덤을 새로 쓴 산에 나무를 심고 집에 심었던 것을 종류에 따라 하나같이 산에다 옮겨 심은 까닭이다. 그렇게 하여 나의 꿈을 보상받고 나의 슬픔을 실어 보내며 또 나의 자손과 후인들로 하여금 내 마음을 알게 하노니 손상치 말지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리라. 그대는 앞으로 살아갈 방도는 꾀하지 않고 사후의 일만 계획한다. 죽은 뒤에는 지각이 없으니 계획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는 말한다. 죽은 뒤에는 지각이 없다는 말은 내가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이다. 개축년 4월 3일 태등은 분나무에서 쓴다. 심노승 아내의 무덤에 나무를 심으며 순우특한 문학의 갈래복합 8강입니다. 함세덕의 무의도 기행 봅시다. 앞부분 줄거리.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다가 무의도로 옮겨온 낙경과 공씨는 두 아들을 모두 바다에서 잃었다.
낙경은 셋째 아들인 천명도 뱃사람이 되어 집안의 생계의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천명은 그러한 기대를 외면하고 집을 떠나 인천을 떠돌다가 돌아온다. 낙경은 돌아온 천명에게 공주하게 배를 탈 것을 강권하나 천명은 그 배가 낡고 부실하다며 거부한다. 공주하고 그의 아내 공씨 앞으로 나온다. 형님, 저 녀석을 그대로 뒀다간 또 항구로 도망가서 외상밥 처먹고 우리 이 못할 일 할 거요. 우리가 그 밥값 장만하느라고 얼마나 애쓴 줄 아우. 내년 봄에 팔려든 새우젓을 모두 미리 팔아서 변통을 했었소. 자네 볼라 없네. 저 담 밑에 보퉁이 보시구려. 어쩐지 하는 짓이 수상합디다만 설마 그러랴 했었소. 공씨 비로소 보퉁이를 발견하고 경악한다. 공주하게 아내, 내가 쌍심지가 나서도 저 녀석을 기어코 보내고 말겠소. 저런 녀석은 대기에서 안짝물도 뒤집어 써보고 바람에 돛줄 붙들고 휘날려 보기도 해야 정신을 좀 차릴 거요. 천명에게 어서 개로 나가 이놈아. 싫다는 놈을 달래면 듣겠소. 그냥 끌고 나갑시다. 공주하게 아내 목반을 땅에다 내려놓고 달려가 천명을 잡아 끈다. 봅시다.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며 놔요. 놓으면 또 항구 가서 사람 들여받고 이번엔 벌금 가조라고 하게. 누나가 천진으로 갈 때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공시 이렇게 애미 속썩이라고 하든 죽어도 항구에 가서 죽지 떼무리서 사공은 되지 말라고 했어요. 공주가 사공하고 무슨 대천지 왼수가 졌다든. 지금 세상에 어수룩한 건 뭐니 해도 백장하고 괴기 잡이 밖엔 없어. 잡아먹을 땐 밑질 게 없거든. 큰 성도 작은 성도 작은 성도 벌에서 죽었어요. 큰 성은 조기살이 나갔다가 덕적서 황서방이 배 등거리만 찾아왔고, 작은 성은 새우살이 나갔다가 덴마 다리 밑에 대가리를 잡았고 늘어진 걸 누나하고 어머니가 끌어내왔어요. 그때 노대에 죽은 사람이 어디에 네 성들 뿐이었든 떼무리서만 엎어진 낙배가 20척이 넘었고 옌평서 깨진 중선이 50척이 넘지 않았냐. 내가 나가고 나서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놉새 부엌 문짝이 덜그럭거리기나 해보세요. 우리 어머니인 또 산으로 개로 밤새 울고 댕길 거예요. 난 배 타면 속이 울렁거려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울고 댕기는 게 진절머리가 나서 그래요. 너 같은 애물자식은 하루바삐 잡아 값시사고 내가 선왕님께 축수하겠다 이놈아. 공시 말은 모질게 하나 눈에선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 천명 다시 어머니에게 매달리며 어머니 무태서 하는 일이면 뭐든지 할 테예요. 어렸을 때부터 일하면서 한 번이라도 투정한 적 있었어요? 학교 갔다 와선 물끝 따라 심리나 나가서 밤새 조개를 잡았지요. 행여 조개가 밟힐까 하고 갯벌을 1년
한 달, 1년 12달 후비적거리는 발자죽을 마보세요. 만주를 가구도 남을 테니 겨우 내 동화젓 황새기젓을 절이고 나면 손등이 터진 자리에 호소금이 들어가 실하려 죽겠지만 한 번인가 난 싫다고 안 했어요. 아주 청산유수 같구나. 이를테면 어머니한테 내가 공치사 하는 셈이냐? 천명 숙모의 말을 애는 대답하지 않고 흐느껴 우는 듯한 소리로 말을 계속한다. 야기 상점에서도 그렇지 6시면 조합서 생선을 받아오니까 새벽 3시부터 스루베질을 해서 물을 길어요. 고기를 혀 가지고 하루 종일 호조로 펄펄 뛰는 놈을 대가리 토막을 치고 창자를 가르고 있으면 나중에 그놈의 조기 눈깔들이 모두 나를 흘겨보는 것 같아 몸소리가 쳐요. 그렇지만 난 참을 때까진 참아왔어요. 이놈아, 애미 해비하고 살아가려는데 어디 수월한 게 있는 줄 아니? 없으니까 선창에서 소금을 나르면서도 어디 내가 고생한다고 편지했어요? 안 했지요. 이놈아, 내가 지금 물에서 버느니 하고 있게 됐니? 긴긴 겨울을 뭘 먹고 살고 할 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항구에 가서 벌면 되지 않아요. 축항에 가서 마가대 짐도 지고 선창에 가서 하시게 날 일도 할 테요. 중략. 젊은 어부, 뭣들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개로 나오시지들 않고 어젯밤 물에 동아떼가 8미서 덕적으로 몰려가는 걸 용류춘필 할아버지가 추수곡 씻고 지나다가 봤대요. 어떻게 때가 큰지 바다가 시커멓더라고 해요. 곧 갈 테니 돛이나 올려놓게. 동아때 그렇게 큰 것 보긴 10년 만이라고 하되 갔다 와선 쉰독을 절이려면 어지간히 손등이 또 터질걸요. 젊은 어부 다시 개로 나간다. 공주학 헌 고무장화를 한 켤레 들고 가도에서 나온다. 사금 파는 광부들이 신는 볼기 짝까지 닿는 신이다. 뒤따라 그의 아내 아범 나간다고 하네. 천명에 나갈 테니 꺼질 듯한 소리로 나가요. 안짱물이 배전을 넘더라도 발시럽지 않게 이거 신고 나가라. 공시 장화를 받아 천명에게 신긴다. 천명 신을 신고 어머니를 따라 개로 나간다. 일동 뒤따른다. 무대 공허 판성이가 개에서 떠들며 달려온다. 판성, 내가 걸어서 천지는 못 갈 줄 알고 죽어도 내가 한번 보고 죽을걸. 천순일 꼭 한번 보고 죽을걸. 판성, 가도로 달려간다. 공시, 잊어버린 거나 있는 듯이 사장에서 창왕이 올라온다. 부엌으로 들어가니 사발에 물을 떠서 소반에 받쳐 들고 나와 사당 앞에 내려놓고 선왕님께 두 손을 비비며 축수를 한다. 개에서는 배를 내는 벅적한 소요. 노틀 할아범이 매기는 가락에 응하여 서해안 어부들의 청승이 뚝뚝 떠는 뱃노래. 뱃노래가 이어 들려온다. 동리 아이들이 그물 안내 배 나간다. 장안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구나. 등등 떠들며 무대를 달려간다. 공시 기도를 끝마치고 개로 다시 나간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발을 뚝 멈춘다. 돌연 전신의 서름이 복받치나 보다 휘청휘청 마당으로 들어오더니 마루 기둥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오열한다. 깜깜한 부엌에 공시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멀거니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다.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오는 소리. 낭독.
나는 이 서글픈 이야기를 그만 쓰기로 하겠다. 그 후 이 배는 동화를 만재하고 돌아오다 10월 하순에 모진 노대를 만나 파산하였다 한다. 해주 수상경찰서의 경찰서의 호출장을 받고 공주학과 낙경이 달려가 1000명의 시체는 찾아왔다 한다. 그는 부서진 널쪽에다 허리띠로 몸을 묶고 해주 항내까지 흘러갔던 모양이다. 노틀 하르범 외에 여러 동사들은 모두 행방불명이었다고 한다. 내가 작년 여름 경성이 너무도 우울하여 수영복 한 벌과 책 몇 권을 싸들고 21살의 내 꿈과 정열과 감상을 흩어져 있는 이 섬을 찾았을 때 도민들은 여전히 고기를 잡으러 나갔고 동리에는 부녀자들과 노인만 있었다. 1000명의 집을 찾아가니 공씨는 얼빠진 사람같이 부엌에서 멀거니 바다만 내다보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달려와 손을 꼭 붙들고 선생님, 그렇게 나가기 싫다는 놈을 할 뿐 말끝을 잊지 못하고 울기만 하였다. 1000명은 그가 6학년 때 내가 가르치던 학생이었다. 함사덕 무의도 기행. 나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 앞부분 줄거리. K중학교 교사로 부임한 나는 건우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건우네 집에 가정방문을 하게 된다. 나는 윤춘삼 씨와 건우 할아버지인 갈바세 영감으로부터 근현대사의 역사 속에서 부당한 권력에 의해 삶의 터전을 뺏기며 고난을 겪고 온 조마이섬 사람들의 비참한 삶의 내력을 듣고 안타까움을 느낀다.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기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은 뒷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와 처음부터 없었겠소마는 죄다 뺏기고 말았죠. 예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의 이 젖줄같이 믿어오는 낙동강 물이 만들어준 우리의 조마이 섬은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개탄조로 나왔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들락 말락할 무렵에 벼랑간 외놈의 동척 명의로 둔갑을 했더란 것이었다. 이완용이란 놈이 을사보호조약이란 걸 만들어 낸 뒤라 카더만 윤춘삼 씨의 퉁방울 같은 눈에도 증오의 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1905년 을사조약 겨울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서 맺어진 을사보호조약이란 매국 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토지사업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일, 그리고 이태 후인 정민연에 가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사란 치욕적인 조목으로 시작한 한일 신협약에 따라 더욱 그 사업을 강행하고 역둔토의 대부분과 삼림 원야들을 모조리 국유로 편입시키는 등 교묘한 구실과 방법으로서 농민들로부터 빼앗은 뒤 다시 불화하는 형식으로 동척과 1인 수중에 옮겨 놓던 그 해괴망측한 처사들이 문득 내 머릿속에도 떠올랐다. 쥐길 놈들.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다음은 하천 부지의 매리 퍼가를 얻은 유력자,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연들을 쭉 들먹거리더니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둑을 만들고 물과 싸워가며 살아온 우리들은 대관절 어찌 되는기요. 그의 꺽꺽한 목소리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꼬중을 듣던 나리배 통학생임더 하던 때의 그 무엇인가를 저주하듯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중략. 바로 어제
있은 일이었다. 하단서 들은 대로 소위 이 배짱이들이 만들어 둔 엉터리 둑을 허물어 버린 얘기였다. 비는 연사을 억수로 쏟아지지 실하지도 않은 둑을 그대로 두었다가 물이 더 불었을 때 갑자기 터진다면 영락없이 온 섬이 떼죽음을 했을 텐데 마침 배에서 돌아온 갈바세 영감이 설두를 해서 미리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에는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와 건우 할아버진 끌고 갔느냐고요. 춘삼씨는 그제야 소주를 한 잔 쭉 훅 들이켜고 다음을 계속했다. 섬 사람들이 한창 둑을 파헤치고 있을 무렵이었다고 한다. 좀 더 똑똑히 말한다면 조마이섬 서쪽 강둑길에 검정 지프차가 한 대와 닿은 뒤라고 한다. 웬 깡패같이 생긴 청년 두 명이 불쑥 현장에 나타나더니 둑을 허물어뜨리는 광경을 보자 이내 노발대발 방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엉터리 뚝을 막아놓고 섬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소위 유력자의 앞잡이인지 뭔지는 모르되 아무리 타일러도 여보 당신들도 보시다시피 물이 안팎으로 이렇게 불어나는데 섬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오. 해봐도 들어주긴커녕 그중 힘께나 있어 보이는 눈이 약간 째진 친구가 되레 갈바세 영감의 괭이를 와락 뺐더니 물속으로 팽 집어 던졌다는 거다. 그러고 누굴 믿고 하는 수작일 테지만 후욕 패설을 함부로 내까리자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을 갈바세 영감도 이 개같은 놈아, 사람의 목숨이 중하냐 내 놈들의 욕심이 중하냐. 말도 채 끝내기 전에 덜렁 그자를 들어 물속에 태지를 해버렸다는 것이다. 상대방은 아이고 소리도 못해보고 탕류에 휘말려 가고 질에 달아난 녀석의 고자질에 의해서인지 이내 경찰이 둘이나 달려왔더라고. 내가 그랬소. 갈바세 영감은 서슴지 않고 두 손을 내밀었다는 거다. 다행히도 벌써 그때는 뚝이 완전히 뭉개지고 섬을 시덥던 탕류도 빙 에워 돌며 뭉구적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 조마의 섬을 지키다시피 해온 영감인데 살인죄라니 웃자면 좋겠는기요. 걔까지 말하고 나를 쳐다보는 윤춘삼씨의 벌건 눈에서는 어느덧 닭똥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법과 유력자의 배짱과 선량한 다수의 죽음. 나는 이방인처럼 윤춘삼씨의 캉캉한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폭풍은 끝났다. 60년 내 처음이니 뭐니 하고 수다를 떨던 라디오와 신문들도 이젠 거기에 대해선 감쪽같이 말이 없었다. 그저 몇몇 일간신문의 수해 구제 의견란에 다소의 금액과 옷가지들이 늘어갈 뿐이었다. 섬사람들의 애절한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60이 넘는 갈바세 영감은 결국 기약 없는 감옥살이로 넘어갔다. 그리고 9월 새학기가 되어 또 건우군은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일기장에는 어떠한 글이 적힐는지 황폐한 모래톱 조마의 섬을 군대가 정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 예, 순호강 문학의 갈래복과 국왕입니다. 봅시다. 가가 이제 안수길의 제3인간형 서로 말로 하는 수작을 보아서는 지극히 친밀하고 흉허물 없는 사이인 것 같은데 어쩌면 하나는 저렇게 풍부하고 기름이 흐르고 하나는 저렇게 몰골이 초라할까. 둘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는 울리지 않는 외면의 현격한 차이가 마치 만화의 인물이 튀어나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 듯 했을 것이다. 동료들의 호기심은 이 점에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석도 몸짓과 차림이 얼른 알아볼 수 없으리만큼 변해버린 작가 조은을 대할 때 경의의 눈을 뜨지 않을 수 없었다. 억지로 전에 하던 버릇대로 농조로 말을 끄집어냈으나 그와 대조하여 석 자신의 몰골이 얼마나 초라할까가 마음에 걸려
미상불 주눅이 잡히기까지 하였다. 아니 자네도 이렇게 몸이 나고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훌륭한 모자를 쓰고 또 고급 차로 출입을 하고 할 때가 있었던가. 세상은 변하고 볼 일일세. 기적 같단 말이지. 예. 사실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작가 조은이라면 독특한 철학적 명제를 그것을 담은 난삽한 문체를 고집하는 작가로서 개성이 뚜렷한 존재였다. 더욱이 자신이 충실하고 문학에 대한 결백성을 굳게 지켜오는 것으로 문단인의 존경을 받아오던 사람이었다. 그를 따르는 문학 소녀가 많았다. 무엇이 깃들어 있는 것 같은 풍모와 작품, 범속한 것을 싫어하는 문학 소녀들의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할까. 그러나 그 반면에 문학적인 적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난해한 문장은 독자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았다. 신음하면서 찾아 얻으려는 사람만을 시인할 수 있다. 신음하면서 찾아 얻으려는 사람만을 시인할 수 있다는 그의 인간적인 신념은 그대로 그의 문학적 신조였다. 항상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해서 도달한 것만이 진리라고 단정하는 그는 그러므로 과작이었고 생활은 늘 공하였다. 그러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무는 하지 않았다. 항상 초라한 몰골을 하고 있는 그는 외면적인 차림에 도무지 무관심이었다. 생활력이 어지간한 부인의 덕으로 아이들은 굶기지 않았으나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이 몸차림에 무심한 것이나 다를 것이 없었다. 무슨 회합이든 공식 모임에는 통 나가지 않았다. 중립부분 줄거리. 석은 오랜만에 만난 조은과 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미이가 조은에게 보낸 검정 넥타이를 보게 된다. 검정 넥타이는 조은이 6.25 전쟁 전에 일상적으로 매던 것으로 미이가 속세에 초연했던 당시 조은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물건이다. 전쟁을 겪으며 삶의 태도를 바꾸고 부유한 사업가가 된 조은은 자신의 경제적 성공이 이 타락에 지나지 않는다고 석에게 고백한 후 부산에서 다시 만난 미희와의 일화를 들려준다. 선생님은 살아가는 것을 즐겁다고 생각하세요? 오금 박듯 말하였네. 나는 뜨끔하였네. 그리고 일부러 내 편에서 더 명랑성을 띠며 응수했네. 그건 미답지 않은 질문인데 오라 사변통에 불행으로 미 인생관 변했군 그래. 그러니까 이를테면 180도 전환으로 지금은 인생을 비관한단 말이지. 비관하는 건 아니에요. 비관 안 해? 그러면 안심이야. 비관 안 하면 역시 낙관이겠군. 비관도 낙관도 아니에요. 그럼 중간판인가? 중간판 없어졌어. 호호, 말재주 어디서 그렇게 넣으셨어요? 미유의 침울이 풀려지는 듯해. 나는 될 수 있으면 그로 하여금 명랑했던 서울 시절을 회상하도록 기억에 남아있는 서울서의 화제를 끄집어내었네. 이것도 저것도 아님. 세상 나오질 않을 걸 그랬군. 오빠인지 언닌지 모르는 그 애기에게 양보할 걸 그랬어. 하하. 선생님 기억도 참 좋으시네. 그 말 잊지 않으셨군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역시 이 세상에 나온 걸 고맙게 여겨요. 기쁘게 여겨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더욱 안심이군. 그러니까 더욱 결국 미이 생각 변한 게 없구만. 서울 때처럼 명랑해지고 기운을 내라고. 생각 변한 게 있다면 이걸까요?
뭐 역시 변한 게 있나? 그 어려운 목숨과 형체를 받아 사람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니 필요 없이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 꼭 할 일이 있기에 내보낸 것이 아닐까요? 사명을 지고 나왔단 말이지. 예, 사명이에요. 보람 있는 사명이에요. 문득 나는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움찔했으나 미인은 말을 이었네. 그러나 제 사명을 바로 찾아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도 있고 못 찾고 거지처럼 보람없이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을게라고 생각해요. 그럼 미는 머리를 숙이더니 숙인 채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하였네. 해치고 찾아봐야잖아요. 이튿날부터 부산에서의 새 사업 계획에 분망한 틈을 타서 나는 미를 하루 한 번씩 만났고 그의 판잣집에도 찾아가 보았네. 그 생활이란 말이 아니되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미의 아버지의 얼빠진 모양, 고생 모르고 늙던 어머니의 목판 장사하는 전경. 나는 미의 가족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했네. 그러나 미와 자주 만나는 사이 처음에 순수했던 생각보다 야심이 더 앞을 섰다는 것을 고백하네. 술과 계집이 마음대로였던 내 생활이라 미에 대해 밖으로 나타나는 태도도 좀 다르다고. 미 자신이 눈치챘을 것일세. 나는 다방을 하나 차려줄 것에 생각이 미치었네. 이것이면 내 힘으로 자금 융통도 되고 미의 명랑성도 센스도 살릴 수 있고 수입면도 문제없다고 생각했네. 이 계획을 말했더니 처음에는 그를 싸하게 듣고 얼굴에 희망의 불그레한 홍조까지 떠올렸던 미이였으나 다음날 5일간의 생각할 여유를 달라는 것이었었네. 더 생각할 여지도 없는 일일 터인데 망설일 것이 수상쩍었으나 그러마하고 나는 동화극장 옆에 있는 마침 물려주겠다는 다방 하나를 넘겨 받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었네. 그 닷새째 되는 날이 오늘이고 정한 시각에 연락 장소인 다방에 갔더니 레지가 내민 것이 종이 꾸러미였었네. 펴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 다른 길과 달라 간호장교이고 보니 생활 형편을 위한 것이 아님이 대뜸 짐작이 갔고 더욱 나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 검정 넥타이였었네. 그러면 미희가 첫날 다방에서 사명 운운했던 것은 그 길을 말함이 아니었었던가? 나는 부끄럽게 나는 부끄럽게 짝이 없었네. 검정 넥타이를 들고 나는 비로소 3년 동안 내가 정신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꼈네. 미희가 말하는 그 사명을 찾는 길, 사명을 당하는 일을 나는 사변이라는 외적인 격동 때문에 포기하고 만 것일세. 가장 잘 생각하는 채 하던 나는 가장 바보같이 생각했고 부박하다고 생각을 모른다고 여기었던 미인은 사변에서 키워졌고 굳세어졌고 올바른 사람이 된 것일세.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천냐 만냐한 낭떠러지를 굴러 떨어지는 듯 했네. 구르면서 걷잡으려고 한 것이 친구의 구원이었네. 자네를 찾은 것은 이 때문일세. 안수기의 제3인간형 나와봅시다. 나 김광규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4.19가 나던 해의 새밑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뿜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결론 없는 모임이 끝난 밤 해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메고 다시 모였다. 회비를 10,000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며치서는 포커를 하러 갔고, 며치서는 춤을 추러 갔고, 며치서는 허전하게 동순길을 걸었다. 돌돌 마른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플라타누스 가로수길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 귓전으로 흘리며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늪으로 발을 옮겼다. 김광규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순특강 문학의 갈래복학 10강입니다. 갈래복학 10강 봅시다. 김남조의 설일입니다.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계층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에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서 풀던 마음 말없이 사귀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구이는 백설 담고 온다. 김남조의 설일. 나 봅시다. 나 고정희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겨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작정하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고정이 상한 영혼을 위하여. 다의 이청준의 아름다운 흉터 봅시다. 나는 나의 두 손등과 손가락들에는 세 종류의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첫 소풍을 가기 전날 오후 마음이 들뜨다 못해 토방 아래 엎드려 있는 누렁이 놈의 목을 졸라 대다 졸지에 숨이 막힌 녀석이 내 왼손을 덥석 물어뜯어 생긴 세 개의 이빨 자국 세트가 하나. 역시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남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조급한 도둑 톱질 끝에 내 쪽으로 쓰러져 오는 나무 둥치를 피하려다 마른 가지 끝에 손등을 찍혀 생긴 기다란 상처 자국이 그 둘.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방학이 되면 고향집으로 내려가 논밭 거지와 푸나무를 하러 다니며 낫지를 실수할 때마다 왼쪽 검지와 장지 손가락 겉쪽에 하나씩 더해진 낫상처 자국이 나중엔 이리저리 이어지고 뒤얽히며 풀려 흐트러진 실타래의 형국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 세 번째 흉터의 꼴이다. 나는 사실 그런데 나는 시골에서 광주로 중학교 진학을 나오면서부터 한동안 그 흉터들이 큰 부끄러움거리가 되고 있었다. 도회지 아이들의 희고 깨끗한 부드러운 손에 비해 일로 거칠어지고 흉터까지 낭자한 그 남루하고 못생긴 내 손꼴새라니. 그러나 그 후 세월이 흘러 직장을 다니는 청년기가 되었을 때 그 흉터들과 볼품없는 손꼴이 거꾸로 아름답고 떳떳한 사랑과 은근한 자랑거리로 변해갔다. 아무개 씨도 무척 어려운 시절을 힘차게 살아냈구만. 나는 그 흉터들이 어떻게 생긴 줄을 알지? 직장의 한 나이 든 선배님이 어떤 자리에서 내 손등의 흉터를 보고 그 소중스런 마음속 비밀을 건네주듯 자신의 손을 내게 가만히 내밀어 보였을 때, 그리고 그 손등에 나보다도 더 많은 상처 자국들이 수놓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부터였다. 그렇다. 그 흉터 많은 손꼴은 내 어려웠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요. 그것을 힘들게 참고 이겨낸 떳떳하고 사랑스러운 내 삶의 한 기록일 수 있었다. 그 나이든 선배님의 경우처럼 우리 누군가가 눈에 보이게든 안 보이게든 삶의 쓰라린 상처들을 겪어가며 그 흉터를 지니고 살아가게 마련이요. 어떤 뜻에선 그 상처의 흔적이야말로 우리 삶에 매우 단단한 마디오, 숨은 값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오직 나만의 자랑이나 내세움거리로 삼을 수 없으리라. 그것은 오히려 우리 누구나가 자신의 삶을 늘 겸손하게 되돌아보고 참 삶의 뜻과 값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비춰보는 거울로 삼음이 더 뜻있는 일일 것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도 때로 아쉽게 여겨지는 일은 요즘 사람들 가운데엔 작은 상처나 흉터 하나 지니지 않으려 함은 물론 남의 아픈 상처 또한 거기 숨은 뜻이나 값을 한 대목도 읽어주지 못하는 이들이 흔해 빠진 현상이다. 아무쪼록 자기 흉터엔 겸손한 긍지를, 남의 흉터엔 위로와 경의를, 그리고 흉터 많은 우리 삶엔 사랑의 찬가를 함께 할 수 있기를. 이청준의 아름다운 흉터. 순우특강 문학의 갈래복학 11강입니다. 갈래복학 11강 봅시다. 구상의 초토의 시 8. 적군 묘지 앞에서 오 여기 줄지어 누웠는 넋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누어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바른 두매를 골라 고이 파묻어 때마저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로다. 이곳서 나와 너희의 넋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은 30리면 가로막히고 무인공산의 적막만이 천만근 나의 가슴 억누르는데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미움으로 맺혔건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람 속에 깃들어 있도다. 손에 닿을 듯한 봄 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가고 어디서 울려오는 포성 몇 발 나는 그만 이 은원의 무덤 앞에 목 놓아버린다. 구상 초토 28 적군 묘지 앞에서 나와봅시다. 나의 임철우의 아버지의 땅 봅시다. 알고 보면 조금도 이상스러운 일은 아니지요. 이 부근이 워낙 그런 자리였으니까요. 노인은 한동안 묵묵히 그것들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그럼 역시 우리 짐작대로 6.25 때 여기만은 아니지요. 마을에서 시베리 안팎 어디를 파보더라도 이렇듯 주인 없는 뼈다귀 하나쯤 찾아내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외다. 그렇게까지 심했습니까? 예전에 여기서 무슨 유명한 전투가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한 것 같은데 부쩍 호기심을 보이며 되묻는 소대장의 옅댄 얼굴을 흘깃 쳐다보더니 노인은 몸을 돌려 짧은 동안 먼 산을 응시하는 것 같았다. 하기야 그게 어디 꼭 이 마을의 한한 일이겠소만 유난히도 여기선 사람 죽는 꼴을 지겹도록 지켜본 셈이지요. 저기를 보시구려. 노인은 손가락을 들어 멀리 산을 가리켰다. 반도의 등줄기라고들 하는 태백산맥의 거대한 모습이 잔뜩 찌푸러진 하늘 한쪽을 가린 채 몸을 틀고 엎드려 있었다. 그러고 보니 사방 어디에나 험준한 산으로 시야가 꽉 막혀 있는 지형이었다. 어디를 향해 나아가든지 이내 깎아 세운 듯한 산허리에 부딪히고 말게 뻔했다. 저기가 바로 태백산맥의 원 등줄기인 셈이요. 저길 타고 올라 등성이만 따라가노라면 남북으로 지리산에서부터 금강산까지 곧장 이어져 있다고들 하지요. 예전엔 하늘을 베지 않을 만큼 울창한 산이었소. 우리는 노인의 손가락 끝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다. 거대한 파충류의 덩어리처럼 꿈틀거리며 뻗어져 나온 산맥의 등줄기는 곧바로 마을 북쪽에 마주 베는 산으로 잇따 있었다. 그런데 그 산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깎아지른 벼랑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절벽을 멀리 돌아 나가자면 자연히 이 마을 근처를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었다. 노인의 말로는 그게 바로 문제였다고 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부터 낯선 사람들이 밀어닥치기 시작하더니라는 것이었다. 전선이 훨씬 남쪽으로 내려갔을 땐 정작 청송조차 뜸하던 마을은 느닷없이 쑥밭이 되다시피 했다. 산 사람들은 주로 밤에만 나타나 식량이며 옷가지며 약탈해갔고
옷가지를 약탈해갔고 때로는 길잡이로 쓰기 위해 마을 주민들을 끌고 가기도 했다. 지리산으로부터 줄곧 걸어왔다는 패거리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굶주리고 지친 몰골로 북쪽을 향해 도주하는 중이었다. 마침내 그들의 퇴로를 막기 위해 국군이 들어왔고 그때부터 전투는 산발적이 남아 밤낮으로 계속되어졌다. 끝내는 소계령이 내려져서 마을은 이주를 하게 되었으나 그 와중에 주민들의 수요도 꽤 줄었지요. 노인은 밤새 총소리가 어지럽던 다음 날엔 들녘이며 산기슭에 허옇게 널린 시체를 모아다 묻는 일을 해야 했다는 것이었다. 전쟁이 끝났고 사람들은 마을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이름도 고향도 모르는 그 숱한 낯선 시신들을 묻었던 자리엔 해마다 키를 넘기는 잡초들이 무성하게 돋아나곤 했다. 그 때문에 몇 년 동안은 누구도 아예 감자나 무 따위는 밭에 심으려고 하지 않았노라고 노인은 말했다. 누군가가 헌 타월과 신문지를 가져왔다. 노인은 뼈조각을 하나씩 집어들고 수건으로 흙을 닦아낸 다음 그것을 펼친 신문지 위에 가지런히 정리해 놓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 치도 아마 빨갱이였겠구만. 안 그래요? 소대장이 지휘봉의 뾰족한 끝으로 쿡쿡 찌르듯 유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인사계가 되물었다. 어째서요? 산을 타고 도망치던 빨치산들이 그리 많이 죽었다잖아. 이치도 보기엔 군인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근처의 주민이었다면 가족이 있었을 텐데 인접시 이 꼴로 팽개쳐 뒀으려고. 그걸 누가 합니까? 그때 워낙 피차에 서로 죽이던 판인데 그때였다. 쭈그려 앉아서 손을 움직이고 있던 노인이 불쑥 소리치는 것이었다. 대관절 그게 어떻다는 얘기요. 죽어서까지 원. 아무리 이렇게 죽어 누운 다음까지 이쪽이니 저쪽이니 하고 그런 걸 굳이 따져서 무얼 하잔 말이오. 죽은 사람이 무엇을 알길래. 죄다 부질없는 짓이지 쯧쯧. 노인의 음성은 낮았지만 강하고 무거웠다. 그러면서도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뼈조각에 묻은 흙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있었다. 무슨 귀한 물건 마냥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신중히 손질하고 있는 노인의 자그마한 체구를 우리는 둘러서서 지켜보았다. 모두들 한동안 입을 다물었고 나는 적셔진 노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땅속에 누운 사람의 잠을 살아있는 사람이 깨워서야 되겠소. 또 그럴 수도 없는 법이고 원통한 넋이니 죽어서라도 편히 눈 감도록 해야지. 그것이 산 사람의 도리요. 하기는 이렇게 불편한 꼴로 묶여 있었으니 그 자민들 오죽했을까만. 노인은 어느 틈에 꾸짖는 듯한 말투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이 노인은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마침 노인의 손끝에 풀리어졌다. 금방이라도 쩔꺽쩔꺽 쇳소리를 낼 듯한 철사줄은 싱싱하게 살아있었다. 살은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내고 그렇듯 시퍼렇게 되살아나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김과 냉혹성이 언뜻 소름 끼치도록 무서움증을 느끼게 했다.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맞춰 풀어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줄묶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 나갔다.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치어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가 쓰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 이 헐벗은 등을 까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사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핑 현기증이 일었다.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돌돌거리며 흐르는 물소리를 거슬러 강변 모래밭을 어머니가 혼자 저만치서 다가오고 있었다. 모래밭은 하얗게 햇살을 되받아 쏘며 은빛으로 반짝였다. 허리를 질끈 동인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흐느적거리며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햇살에 부신 눈을 가늘게 오므리고 줄곧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꿈속에서처럼 나는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한 사내의 환영을 보았다. 그건 아버지였다.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다지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그건 영락없는 그 사내였다. 나를 어머니의 배 속에 남겨 놓은 채 어느 바람이 몹시 불던 날 밤 산길을 타고 지리산인가 어디로 황황히 떠나가 버렸다는 사내. 창백해 배는 뺨에 마른 몸집에 그 사내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놀란 눈으로 풀밭에 앉아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어머니의 눈썹과 코, 입의 윤곽과 야외 목줄기까지 뚜렷이 드러날 만큼 가까워졌을 때 사내의 환영은 어느 틈에 사라져 버리고 없었다.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밭 위로 어머니가 찍어 내는 발자국만 유령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발꿈치를 뒤따라오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관 대신 신문지로 싼 유해를 맨 처음 그 자리에 다시 묻어주었다. 도톰하니 봉분을 만들고 떼장까지 펴 놓고 보니 엉성한 대로 형상을 갖춘 듯 싶었다. 노인은 술을 흙 위에 뿌려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잔을 돌렸다. 오일병이 노파가 준 부거를 내놓았고 덕분에 작은 술판이 벌어졌다. 음복인 셈이었다. 얌마 이런 느닷없는 장례식도 모두 너희 두 놈들 때문이니까 자 한 잔씩 마셔라. 그래. 어쨌든 너희들은 좋은 일 했으니 천당 가도 되겠다. 소대장이 병을 기울였고 다른 녀석도 낄낄대며 한마디씩 보태었다.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저것 봐라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가슴과 팔목에 철사줄을 동여맨 채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횡하니 열려있는 그 사내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채로였다. 총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지듯 앞으로 꼬꾸라지고 있었다. 불현듯 시야가 부옇게 흐려왔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숙부쟁이와 엉겅퀴 꽃을 지천으로 피워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응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임철우 아버지의 땅.